녹슨 철문 너머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민주는 숨이 막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없애라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없애라고? 병원까지 소개해줬잖아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년 전 수아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떠났던 그녀. 그 뒤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문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밖에 누가 있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몰랐던 6년. 그녀가 숨겼던 6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난 두 생명. 이 남자는 과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2025년 11월 서울 강남.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저녁이었다. 강민준 클리닉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38, 연예인과 재벌가 사람들의 주치의로 신의 손이라 불리는 남자. 한 건의 수술료가 수천만 원, 6개월 예약 대기.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이었다. 수술대 위의 환자는 유명 배우였다. 그녀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선생님,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입꼬리 하나 올라가지 않았다. 대기실에는 다음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완벽함. 그것이 민준의 전부였다. 의료재단 이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자랐다. 의대 수석 졸업, 성형외과 전문의 최연소 합격.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단 하나, 7년 전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수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여자. 그녀와의 3년은 민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계획에 없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의 한마디에 무너졌다. 유전성 청각장애 가족력. 그것이 이유였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아는 조용히 떠났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은 인천 구도심의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홍보팀장의 설득에 마지못해 응한 무료 진료 봉사.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진료소 안은 소독약 냄새와 습기가 뒤섞여 있었고 대기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과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진료를 이어갔다. 그때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단발머리, 낡은 회색 패딩, 양손에 잡힌 작은 손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수아?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진료실을 뛰쳐나가 골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다. 허공을 더듬는 손끝이 떨렸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양손을 잡고 있던 아이들이었다. 6살, 아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설마 내 아이들인가?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혼 직전 수아의 얼굴, 무언가 말하려다 삼켰던 그녀의 입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눈빛. 새벽 3시 민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수아라는 사람 찾아봐.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내.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손이 떨렸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민주는 그것을 눈물처럼 바라보았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비서가 가져다 놓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손이 떨려 쉽게 열지 못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사진과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 구도심의 낡은 건물,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수아의 뒷모습. 민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쳤다. 한수아, 인천시 남구 반지하 거주, 월세 35만 원, 동네 음악학원 시간 강사, 시급 2만 원. 문서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이었다. 민주는 급하게 눈을 닦았다. 다음 장에는 아이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강지호 아들, 강서연 딸, 2019년 3월생,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019년, 이혼한 해가 2018년이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수아는 임신한 채로 떠났던 것이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박여진이었다. 같은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로 날카로운 인상만큼이나 말투도 서늘한 여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뭐야, 그 여자 찾았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진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조심해. 갑자기 나타난 여자들은 대부분 돈 노리고 오는 거야. 특히 애까지 있으면 더하지. 여진 씨.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여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어? 6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 양육비 뜯어내려는 거 아니면 뭐겠어. 그만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여진은 처음 보는 그의 표정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민준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반지하, 월세 35만 원, 시급 2만 원. 그 숫자들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한 번의 수술로 수천만 원을 벌면서 수아는 시간당 2만 원을 받으며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강현태 이사장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수아 알죠? 제 전처요. 그제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갑자기 그 여자는 왜? 애가 있어요. 쌍둥이. 제 아이들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다. 민준의 숨이 멎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내가 만났어. 가족력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아이도 장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병원 소개해줬지. 조용히 처리하라고.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 여자가 거부했어. 낳겠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럼 알아서 하라고.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으니까.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장애 있는 손주들 데리고 이 병원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랬겠냐.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서재를 나와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다음 날 민주는 수아의 집을 찾아갔다. 인천 구도심의 좁은 골목,
반지하로 내려가는 축축한 계단. 녹슨 철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벨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아야, 나야. 민준이야. 대답이 없었다. 민준은 다시 말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다. 틈새로 수아의 얼굴이 보였다. 7년 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뭐하러 왔어요? 애들이. 내 아이들 맞지?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문을 더 좁게 닫으며 말했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수아야, 제발.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아버지가 없애라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병원까지 소개해줬잖아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6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새벽에 애들 열라면 없고 응급실 뛰어다닌 거. 월세 밀려서 쫓겨날 뻔한 거. 서연이 보청기 살 돈 없어서 대출 받은 거. 보청기? 네. 서연이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유전이요. 문이 닫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웃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다. 거기 누구세요? 왜 그 불쌍한 엄마 괴롭혀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양육비도 안 주면서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창피한 줄 알아요. 민주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양육비도 안 주는 나쁜 아빠로 낙인 찍혀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섰다. 하교 시간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아이를 발견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남자아이 지호는 자신을 똑 닮아 있었다. 눈매, 코, 입모양까지. 여자아이 서연은 수아를 닮았지만 턱선은 분명 민준의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귀에는 작은 보청기가 있었다. 민준은 담벼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왜 수아를 내쫓았는지, 수아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왜 6년 동안 연락을 끊었는지,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구나.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민주는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무릎 꿇지 않았다. 똑바로 서서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저는 아버지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민주는 돌아서서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했다. 2달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다. 하지만 민준에게 계절은 의미가 없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병원 스케줄을 절반으로 줄였다. VIP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매주 토요일 인천 구도심의 무료 진료소에 섰다. 처음엔 홍보용이었던 봉사가 이제는 진심이 되었다. 수아와 아이들도 그곳에 자주 왔다.
처음엔 민준을 보면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다. 민준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민준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작은 손이 그의 가운을 잡아당겼다. 고개를 숙이자 지호의 얼굴이 보였다. 아저씨, 의사예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말을 건 것이었다. 응, 의사야. 그럼 우리 엄마 손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칼에 베었거든요. 민주는 지호의 손을 잡고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지손가락 옆으로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언제 다친 거예요? 어제요. 학원에서 악보 정리하다가. 민주는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 상처를 치료했다. 손끝이 떨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예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피아노를 치던 그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치료를 마치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수아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던 때와는 달랐다. 민주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민주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다. 서연이 그네에 앉아 있었고 지호는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지호가 먼저 알아보았다. 아, 그 의사 아저씨다. 서연도 고개를 돌렸다. 보청기를 낀 작은 귀가 보였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옆에 앉았다. 여기서 뭐해요? 놀아요. 엄마가 학원 갔거든요. 혼자? 아니요, 할머니가 저기 계세요.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다. 수아의 어머니였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자주 놀이터에 나갔다. 아이들과 그네도 타고 공도 찼다. 지호는 민준을 금방 따랐지만 서연은 조심스러웠다. 말수가 적고 눈치를 많이 보았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이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야, 제 귀에 뭐 달았어? 이상해, 로봇 같아.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달려가 아이들을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6년 동안 곁에 없었던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의 고개 숙인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버지 노릇을 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혼자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며칠 후 무료 진료소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7살 여자아이였다. 얼굴 한쪽에 화상으로 인한 큰 흉터가 있었다. 어머니는 초라한 행색이었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선생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3살 때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민주는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흉터는 심했지만 수술로 많이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몇 번의 수술과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그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민주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이 서연과 겹쳤다.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네, 정말요? 이 아이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달에 걸친 수술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모든 일정을 조정해가며 아이의 치료에 집중했다.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재활치료. 그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수술날 민준의 손이 떨렸다. 수술대 위에 누운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마취된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이 서연과 겹쳤다. 이 아이는 내가 놓친 서연이일 수도 있었어. 메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 수술을 진행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민준이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달려왔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흉터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주는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다. 한 달 후 아이가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다.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예뻐졌어요? 민주는 목이 메었다. 겨우 대답했다. 원래 예뻤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수술실 밖 복도에 수아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오늘 수술 잘하셨네요. 고마워요. 수아가 한 발짝 다가왔다. 예전엔 VIP 환자들만 보셨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수술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주는 수아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말기암이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 수아는 아이들 키우면서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병원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다. 허영숙 환자 병원비 전액 납부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수아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누가 낸 건지 알아내려 병원 측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다. 민준 외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저녁 수아가 민준을 찾아왔다. 무료 진료소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왜 이러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면 더 미안해져요. 이런 식으로 속죄하려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한 걸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손을 뻗지 않았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수아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다.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봄이 오기 전 수아의 어머니 허영숙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 이틀 전이었다. 민주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허 여사가 자신을 찾는다고 했다. 민주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 위에 허 여사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자 허 여사가 눈을 떴다. 왔구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어머님, 저예요. 민준이요. 허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위.
아니, 민준 씨. 늦었지만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사위라고 불렀다. 7년 전 이혼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허 여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됐어요. 이제 왔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민준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내가 먼저 가면 수아랑 애들 좀 부탁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허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는 강한 척하지만 약한 아이예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그러다 쓰러질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 애들도 아빠가 필요해요. 특히 서연이. 그 애는 마음이 여려서 아빠 손이 필요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꼭 지키겠습니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허 여사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수아 좀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나가고 수아가 들어왔다. 문 밖에서 민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아야, 이제 용서해. 네. 민준이를 용서해. 애들을 위해서라도.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허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엄마가 보기엔 그 사람 변했어. 진심이야. 이제 믿어줘. 이틀 후 허 여사는 눈을 감았다. 새벽녘이었다.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민주는 그 옆에 서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장은 작았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다. 수아의 음악학원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민준. 민준은 자청에서 상주 역할을 맡았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저분 누구야? 수아 씨 남편인가?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곁에 있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장례식 마지막 날 한 친구가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야, 저 사람 누구야? 계속 옆에 있던데.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애들 아빠예요.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처음이었다. 수아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아이들의 아버지로 인정한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수아가 민준에게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고 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작은 카페였다. 수아가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자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애들한테 말하려고요. 뭐요? 당신이 아빠라는 거. 민준의 손이 떨렸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제 용서하라고.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아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며칠 후 민준과 수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식당에 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다. 지호와 서연은 신나서 돈가스를 먹었다. 민준은 긴장한 채 수아를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호야,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저씨, 사실은 그때 지호가 먼저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맞죠? 민준과 수아가 동시에 굳었다. 지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 알아요. 아저씨 눈이 나랑 똑같거든요. 서연이도 알아.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린이의 직감으로. 맞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민준을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서연도 따라왔다. 작은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왜 이제야 왔어요? 우리 많이 기다렸는데. 민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았다. 울음이 터졌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이 달라졌다. 매주 주말 수아의 집을 방문했다. 평일에도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서연의 병원 진료도 지호의 축구 교실도 민준이 데려다 줬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지호가 친구들에게 민준을 소개했다. 얘들아, 우리 아빠야. 민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아빠, 다음 주 학예회 오실 거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게. 다음 주 학예회가 열렸다. 민준은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갔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 무대에 서연이 올라왔다. 작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수아에게 배운 곡이었다. 보청기를 낀 서연이었지만 연주는 완벽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공연이 끝나자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민준에게 달려왔다. 아빠, 잘했어요? 민준은 서연을 안아 올렸다. 최고였어. 우리 딸. 수아가 객석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결심했다. 아버지의 병원에서 나오겠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가족의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병원을 열겠다고. 화상과 재건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 외모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는 곳.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민주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시태그 벚꽃이 흩날리던 날. 민주는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가족의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을 나온 지 6개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한 새 출발이었다. VIP 고객도 수천만 원짜리 수술도 없었다. 대신 화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 사고로 얼굴을 다친 사람들, 치료비가 없어 포기했던 환자들이 찾아왔다.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다. 하지만 민주는 행복했다. 아빠. 문이 열리며 지호와 서연이 뛰어들어왔다. 학교 끝나고 병원으로 온 것이다. 민주는 두 아이를 안아 올렸다. 오늘 학교 어땠어? 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지호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흔들었다. 서연은 민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빠, 나도 피아노 잘 쳤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민주는 서연의 귀에 달린 보청기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것이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것은 서연의 일부였다. 서연을 서연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아도 변했다. 반지하에서 나와 깔끔한 빌라로 이사했다.
더 큰 음악학원으로 옮겨 정규직 선생님이 되었다. 민준이 이사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 갚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원래 내가 했어야 할 일이었어. 아니에요. 저도 당당하고 싶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 말고. 민주는 그런 수아가 좋았다. 예전의 수아가 아니었다. 6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강해진 여자. 꺾이지 않는 여자.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여자. 5월의 어느 날 지호와 서연의 8번째 생일이었다. 민주는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수아의 집을 찾았다. 아이들은 케이크 위에 촛불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소원 빌어. 지호가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다. 서연도 두 손을 모았다. 촛불이 꺼지고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수아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예요, 그거?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수아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전엔 제대로 못했어. 아버지 말만 듣고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상자를 열었다.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약속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호와 서연이 소리쳤다. 엄마, 엄마, 아빠가 프러포즈해. 엄마, 네 해, 네 해. 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봐요. 우리, 다시. 민준이 수아를 안았다. 아이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다. 화려한 호텔 대신 작은 정원에서. 하객도 많지 않았다. 수아의 음악학원 동료들, 민준의 병원 직원들, 그리고 무료 진료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민준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서연의 보청기를 꾸밀 수 있는 맞춤 디자인 케이스였다. 꽃무늬, 별무늬, 하트무늬.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서연아, 이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서연이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눈이 반짝였다. 이게 뭐예요? 보청기 꾸미는 거야. 장애는 숨길 게 아니야. 내 일부니까 당당하게 보여주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민준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결혼식장에서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완벽한 외모를 만드는 의사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들보다 예쁘게, 남들보다 멋지게.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수아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3년이 흘렀다. 2029년 봄. 지호와 서연은 11살이 되었다. 지호는 축구선수를 꿈꾸며 매일 연습했다. 서연은 피아니스트를 꿈꿨다. 보청기를 낀 채로 피아노를 쳤다.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의 가족의원은 소문이 났다. 화상 재건 수술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민준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수아는 음악학원 원장이 되었다. 작은 학원이었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가르쳤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썼다.
자신의 딸처럼.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민준의 아버지 강현태 이사장이었다. 3년 만이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허리도 굽었고 머리도 하얗게 샜다. 왔습니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3년 전의 상처가 떠올랐다. 하지만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지호와 서연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호의 눈, 서연의 턱선, 자신의 아들을 닮은 손주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가 많이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울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었다. 완벽해야 한다고, 약해지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 무너졌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아버지도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구나.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지호는 민준과 공을 찼다. 서연은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보청기를 낀 채로 당당하게. 수아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고. 수아가 미소 지었다. 민준도 웃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병원에 잠시 들렀다. 진료실에 10대 소녀가 앉아 있었다.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있었다. 선생님, 성형수술하면 예뻐질 수 있죠? 민준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완벽한 외모만이 아름다움이라고 믿었던 시절. 예뻐지고 싶어? 네. 애들이 자꾸 놀려서요. 민준은 소녀의 손을 잡았다. 진짜 예쁜 건 내 마음이야. 외모는 그 다음이야.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선생님은 왜 성형외과 의사예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는 거지.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민주는 진료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대로 아름다우니까. 진료실 문을 닫고 나왔다. 주차장에는 수아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가 손을 흔들었다. 서연이 뛰어왔다. 아빠 배고파. 빨리 가자.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수아가 지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민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바람이 따뜻했다. 민준은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불완전해서 아름다운 것. 상처가 있어서 강해지는 것.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민준이 평생 찾아 헤맸던 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답을 찾았다.